가장 빨리 만나는 글로벌 증시 프리마켓 온 시작하겠습니다. 프리마켓 온에서는 미국 프리마켓과 또 유럽과 중국까지 아우르는 글로벌 증시의 주요 이슈들, 특징주와 핵심 투자 전략까지 함께 세워봅니다. 트럼프의 관세 공격이 전선을 다시 확대했습니다. 이번에는 자동차였습니다. 미국으로 들어오는 외국산 자동차에 25%의 관세 부과를 전격 발표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관세 경계감이 극도로 고조된 모습이었죠. 나스닥은 2%대 낙폭을 보이면서 흔들린 투심을 여과 없이 보여줬습니다. 4월 2일 상호 관세도 예정대로 내놓을 것임을 다시 한번 예고했습니다. 관세 파고가 정점을 향해 가고 있는 상황, 증시는 어떻게 반응하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자, 그러면 가장 빨리 만나는 글로벌 증시, 미국 프리마켓 출발 상황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프리마켓 시그널 진행을 맡게 된 테이보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점은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현재 지금 선물 시장 같은 경우에도 나스닥이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약세를 띠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는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는 독일 닥스 지수가 1%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 참고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아무래도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시장에서는 단기 차익 실현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점, 그런 부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중국 증시 같은 경우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좀 많이 조정을 받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살짝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점,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계속해서 순환매가 발생하는 글로벌 증시 상황이다라고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는 어제 채권 금리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어제 경제 지표도 발표가 됐고, 그리고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조업이 좋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 시간 기준 오후 시간대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관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장중에는 갑자기 10년물 채권이 튀어오르는 모습도 보이면서 현재 채권 시장에서는 관세 이야기가 나오면은 관세를 되게 싫어하는 것을 이제 차트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확인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는 금 같은 경우에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제 되게 흥미로운 지표가 하나 발표가 됐습니다. 현재 미국의 성장률을 기준으로 놓고 볼 때 미국의 성장률, 이제 지난 4분기죠. 2024년도 4분기 기준 성장률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시장이 많이들 궁금해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부분에서 애틀란타 연은에서 새로운 지표를 하나 또 추가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위에 있는 파란색 선 같은 경우에는 월스트리트에서 집계하는 4분기 GDP 전망치라고 보실 수 있고, 맨 아래에 있는 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것을 다 고려한 상태에서 4분기 GDP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 부분이 마이너스 1.8%로 나오면서 미국이 지금 침체에 들어서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는 그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가운데 점선이 하나 생겼습니다. 저 점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유럽에서 미국으로 대량의 금이 이동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서 미국이 수입하고 있는 그 금의 총량, 금의 가격을 제외한 그러한 GDP를 산출해봤더니 현재 이게 플러스 0.2%, 그러니까 마이너스 성장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다시 한번 이제 조정된 그런 데이터를 발표했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코인 시장 차트도 한번 열어서 보여주시면요. 코인 시장 같은 경우에는 관세 부과 소식에 의해 가지고 계속해서 심리적 지표로서 움직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발표한과 동시에 비트코인과 그 외 기타 코인들이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다시 또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계속해서 지지선을 지켜내면서 시장 심리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점은 계속해서 확인시켜주고 있다라는 점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장 관전 포인트 하나 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결국에는 관세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관세에 대해서 25%의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한 가지 이제 규정사항, 제한사항은 이제 달아두었는데요. 지금 미국에 있는 포드라든지 아니면 GM과 같은 기업들이 멕시코와 캐나다의 부품업체가 많이 존재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당장 관세를 부과하면은 미국에 있는 자동차 기업들도 큰 피해를 받는다라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좀 항변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USMCA라고 하는 말 그대로 북미 자유무역 협정의 그러한 제재 규정, 그 규정 내에 있는 그러한 그 규정을 만족하는
되는 부품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멕시코에서 생산하고 캐나다에서 생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이제 관세 25% 부과를 일부 유예하겠다라는 단서 조항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일단은 관세에 대해서 계속해서 유연하기를 강조하고 있는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하나의 정책이 또 하나 발효됐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어제는 유럽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유럽에서도 어제는 이제 유럽 EU에서 이게 그 협상 담당자라고 할 수 있는 그분이 나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를 통해서 전달된 내용이고요. 일단은 27개국이 균일하게 20%의 관세가 부과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EU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함께 중국에 대해서 중국으로부터 시장을 보호하는 것이 결국에는 공동의 이익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으나 이 부분을 미국이 오히려 뻥 차면서 유럽에다가 20%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제는 관세가 두 가지의 핵심 포인트가 되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 투자자한테는 되게 반가운 소식도 하나 있었습니다. 마이크론이 고객사들한테 이제 서한을 전달을 하면서 가격을 올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1월에 마이크론 공장에서 이제 싱가포르 공장이었죠. 정전 사태가 발생을 했고 이로 인해서 생산량이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후에 샌디스크와 마이크론 그리고는 다른 업체들까지도 한 10%가량의 가격을 올리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 낸드 플래시 메모리뿐만 아니라 디램 같은 경우에도 이제 트렌드 포스에서 집계를 하기로는 이제 2분기의 가격이 한 3에서 8% 정도, 평균 5% 정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서가 나왔다라는 점 참고하시면서 투자하실 때 그렇죠. 좋은 정보들 많이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만나는 프리마켓 시그널 여기까지였고요. 전 잠시 후에 자리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리마켓 이슈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화두는 역시 관세입니다. 밤 사이에 전격적으로 자동차 관세 25%가 발표가 됐죠. 아이러니하게도 현대차가 미국에서 신공장 준공식을 한 날 또 미국 행정부는 자동차 관세를 발표했습니다. 자, 일단 미국장에도 영향이 상당히 컸습니다. 이지환 대표님, 네. 3대 지수가 다 떨어졌고 낙폭도 꽤 컸어요. 발표되기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발표되기 전부터 자동차 관세 발표에 대한 이야기가 좀 돌았고 여기에 대한 경계감이 잔뜩 매물을 쏟아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아무래도 영향이 컸다라고 좀 보여지고 장중에 이제 발표할 것이다라는 뉴스가 계속해서 속보로 보도가 되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었고 특히 이제 기술주들이 많이 떨어졌는데 그 하루 더 전 날이었죠. 그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현대차 정의선 회장과 함께 발표한 자리에서 관세 유연성, 뭐 예외 조치도 있을 수 있다라는 말까지 일부 했기 때문에 기대감이 좀 부풀렀다가 거기에 대한 이제 반발 매도세가 나오면서 오히려 낙폭은 더 크게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하루 만에 투심이 또 바뀌었고 아마도 이제 관세 부과를 앞두고 계속해서 이런 반복적인 등락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 혹은 내각의 입에 따라서 하루하루 단위로 등락이 계속 교차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자동차 관세는 그동안 그 부과가 일부 예외가 되지 않을까라는 관측도 일부 중간에 나왔기 때문에 실망감이 더 컸고 또 예외 조치가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부품과 미국산 특히 미국 제조회사에 관련된 일부를 제외하고는 아마 이제 우리도 충격이 컸지만 사실 일본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자신 있게 본인들은 예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오늘 이제 충격이 좀 더 큰 모습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글로벌 증시가 이제 본격적으로 상호관세, 보편적 관세에 넘어가는 이제 국면으로 전환이 되었다. 그리고 이런 우려감이 이제 증시에 본격적으로 반영되면서 변동성은 더 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자동차 관세를 발의하게 된 근거법은 무역확장법 232조입니다. 이게 국가 안보를 목적으로 수입을 조정할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을 발동을 한 거죠. 국가 안보와 자동차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근거법으로 무역확장법 232조. 그러면 뭔가 수입되는 자동차에 의해서 미국의 안보가 흔들린다는 건데 아이러니하게도 미국 자동차 회사들한테도 자동차 관세 부과는
악재가 된 것 같아요. 밤사이에 보면 GM도 그렇고 포드도 그렇고 지금 프리마켓 시장에서도 상당히 낙폭이 큽니다. 좀 영향을 계속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계속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전미 자동차 협회에서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했고 네. 관세에 대한 우려감을 계속해서 전달을 했지만 사실 이제 예외적인 조치가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이제 상당히 제한적으로 나와버렸고 GM이나 포드는 멕시코에서의 우회 수출, GM은 뭐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물량도 미국으로 들어가는 물량이 연간 한 40만 대 이상,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타격이 클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미국 제조사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둘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아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순수하게 미국의 노동자들이 제조를 해야지만 미국 내에서 제조를 해야지만 인정하는 분위기고 이 부분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안보가 어떻게 연결되느냐라는 부분에서 미국의 어떻게 보면 아메리카 퍼스트의 시작점이라고 이제 어제 밝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맞물리면서 결국은 정치적인 부분까지 포함되어서 나오는 정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마 철회되거나 물러서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제 보편적 관세와 상호 관세의 조합 그리고 여기 이제 비관세 장벽까지 미국이 전천으로 각 국가를 경제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이제 본격적인 관세 전쟁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테이버한테도 의견을 좀 들을까요? 일단은 지금 뭐 제너럴 모터스도 마찬가지고 포드도 마찬가지고 결국에는 앞서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네. 이게 관세가 처음에 부과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부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그리고는 워싱턴을 향해 가지고 메시지를 많이 남겼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지금 오히려 GM과 포드는 다른 그러니까 말 그대로 미국 내 공장이 없는 그런 기업들에 비해서는 혜택을 받는다. 관세에 있어 가지고 25%를 이제 부과받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그리고 또 특히 GM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공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또 GM의 공장이 있죠. 그럼 결국에는 공장별로 생산을 어떻게 효율하냐에 따라 가지고 계속해서 사업에 있어서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결과적으로 이거는 자국 내 산업을 보호하는 그러한 트럼프의 전략과 그리고는 이제 멕시코와 캐나다에 이제 흩어져 있는 말 그대로 북미 자유무역 협정 내에서 계속해서 인프라를 구축해냈던 그 부분을 인정받았다라는 점 이런 점을 놓고 보시면은 일단 뭐 GM이랑 포드에는 크게 뭐 문제될 게 없고 그리고는 오히려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국 내에는 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라는 점에서 오히려 미국의 공장이 없는 기업들에 큰 타격이 될 만한 그런 관세였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주 일부지만 면세 예외 조항을 둔 건 있어요. 아까 테이버가 얘기를 해줬지만 이제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 USMCA 여기에 이제 기준을 준수하는 자동차 부품은 또 일부 예외 조항이 되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일괄 관세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나라별로 제한이 없는 거죠. 일괄 관세인데 끝난 게 아니죠. 상호 관세가 만약에 더해진다면 25% 더하기 알파의 관세가 부과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현대차를 예로 들면은 그 상호 관세까지 더해지는 관세를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가격 경쟁력은 미국 내에서는 훅 떨어질 수 있겠네요. 일단은 뭐 미국에서 소비되는 그러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미국 네. 내에서 생산한다라고 하면은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뭐 생산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얘기해 보면은 GM 같은 경우에도 소형차 같은 경우에 트럭스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GM도 마찬가지고 공장별로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짤 건지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 고민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차가 31조 원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이게 일단 자동차 관세에서는 예외가 없기 때문에 공통으로 다 적용됐고 이 얘기는 있더라고요. 상호 관세에서 현대차가 31조 원 대미 투자를 한 게 일종의 협상 카드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니까 상호 관세에서 유연성을 지금 대통령이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유연하게 예를 들어서 관세율이 좀 낮아진다거나 혹은 예외를 인정받는다거나 이런 것도 예상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그 유연성이라는 게 결국 미국의 입장에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본인들 이제 입맛에 따라서 바꾸겠다는 부분이 될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대차가 이제 31조 원을 투자를 해서 뭐 관세를 안 받는 게 아니냐라고 착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이런 착각은 일본이 더 심하게 했죠.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지난번 대미 투자 협정을 하고 난 뒤에 관세에서 거의 완전히 자유롭다. 특히 자동차 관련된 부분에서는 미국에서의 공헌도가 있기 때문에 거의 예외를 받을 거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완전히 빗나가
같고 아마 이제 상호 관세에서 이 부분은 충분히 협상 카드로는 되겠지만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호 관세에 적용된다기보다는 비관세 장벽에 대한 얘기가 더 커질 거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그 미국에 대한 투자는 그것과 별개로 또 미국은 우리를 압박할 부분은 그냥 그대로 압박을 한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다만 이제 현대차 내부적으로 본다면 결국 이제 돌파구가 아마 이제 오늘 현대차를 보유하신 분들은 낙폭 때문에 상당히 이제 마음을 좀 쓰셨을 건데 좀 긍정적으로 본다면 만약에 31조 원 투자를 하지 않았다는 이제 안전판이 좀 없었다면 아마 주가 낙폭은 좀 더 컸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GM이나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들이 떨어졌던 낙폭보다는 사실 현대차가 좀 적게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발판은 어느 정도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개별적으로 현대기업 자체의 어떤 관세를 좀 피할 수 있는 혹은 누르뜨릴 수 있는 방안은 차후에 협상에서 어느 정도 활용이 되겠지만 이걸 가지고 아마 우리나라 전체의 상호 관세에 대한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미국인들이 자동차에 있어서는 필수품이잖아요. 그래서 미국 자동차 시장을 뭐 대수에 있어서는 중국이 더 클 수는 있지만 미국 자동차 시장을 넘버원으로 꼽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자, 그런데 미국으로 들어온 수입산 자동차 일괄 이렇게 관세를 부과해 버리면 과연 이게 미국인들한테 득일까 실일까 여기에 대한 이제 논쟁이 좀 붙는단 말이에요. 테이버께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밤사이 국채금리가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관세 발효가 임박해서 국채금리가 뛰었다라는 거는 뭔가 이 관세 때문에 물가 걱정, 인플레이션이 또 오를 걱정이 반영된 거 아닌가? 이런 해석 가능한가요? 일단은 지금 최근에 채권 시장의 움직임을 놓고 보시면 관세 얘기가 나오면은 네. 그러면은 채권 매도 그리고 주식 매도 말 그대로 자산을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여기에서 오히려 이제 금을 매수한다든지 뭔가 다른 대안 자산을 찾으려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시장에서는 당연하게도 채권도 그렇고 채권 시장도 그렇고 주식 시장도 그렇고 이게 뭐 관세가 부과된다라고 하면 인플레이션을 건들게 되는 그러한 우려도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는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보복 관세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 그렇게 되면은 산업 전반적으로 미국 상품이 판매가 될 수 없다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뭐 실적 리스크도 있을 수 있고요. 달러에 대한 지위 이런 부분들을 다 놓고 봤을 때는 결국 그냥 묻지마 매도가 일괄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례로 지금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메리카노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메리카노를 캐네디아노라던가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미국식으로 우리가 이제 커피를 내려가지고 약간 물을 타서 먹는 그런 아메리카노라는 네. 거를 캐나다에서는 아메리카라는 말을 달기가 싫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반감이 서려 있군요. 네, 또 우리가 과거에 이제 일본 제품에 대해서 불매 운동을 할 때 관련된 이게 상품 정보를 스캔할 수 있는 어플 같은 게 국내도 많이 유행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캐나다에서도 지금 그러한 이제 어플들이 나오면서 다운로드 건수가 100만 건이 넘어가고 그리고는 iOS나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10위권 내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정말로 캐나다 내에서 엄청나게 좀 반감이 커지고 있다. 그리고 어제 통계가 또 하나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9월까지 집계가 되는 미국과 캐나다 간의 이런 항공 수요가 전년 대비 70% 이상 급감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말 그대로 지금 이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는 부분을 많이 걱정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아메리카노라는 말을 쓰지 말죠. 따뜻한 아메리카노, 뭐 시원한 아메리카노 이렇게 하지 말고 내린 커피 이렇게 한국말로 고쳐 쓰면 어떨까? 그만큼 지금 관세 공격이 점점 전선을 확대해 가고 있고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대규모로 자동차 일괄 관세를 부과하는 트럼프의 노림수는 그럼 무엇일까? 무역 적자를 단순하게 줄이는 것인가? 무역 적자 줄이려다가 물가 건드릴 수도 있는데 이건 아마 트럼프도 모르진 않을 텐데 트럼프의 진짜 속내는 무엇일까? 이재한 대표님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이번에 자동차 관세는 제가 봤을 때 좀 상징적인 부분이 강하다고 보여집니다. 결국 이제 4월 2일부터 상호 관세가 개별적으로 나갈 건데 죄송합니다. 상호 관세를 앞두고 그러니까 자동차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미국의 상징과 같고 또 최근에는 이제 경기 소비재의 가장 정점에 있는 섹터로 취급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미국인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액션을 취하는가에 가장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상징성을 두고 아마 이제 가장 먼저 4월 1일 상호관세에 앞서서 아마 발표를 한 것 같고 여기에 이제 미국의 의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제 각국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현재 현대차의 31조 투자나 일본의 지난번 투자 협정을 보면 예외가 충분히 있을 만한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예외 없이 모든 미국을 제외한 국가에 일단 경고성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이 상호관세라는 것은 보편적 관세에서 보복관세를 어느 정도 피하기 위해서 나왔던
세컨드 방법이라고 본다면 결국 이제 국가별로 세부적인 부분이 나오기는 할 테지만 각 국가의 보복 관세나 반발 부분이 분명히 충분히 가만히 좀 되어져야 될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일단 기선제압에 나섰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트럼프 정권의 이 기조는 어쨌든 성관세 부과 호협상이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관세가 부과되기 전에 뭔가를 예외 조항을 두는 게 아니라 일단 관세를 부과하고 상대방의 대응에 따라서 관세를 일부 풀어주는 형태로 나가기 때문에 아마 이제 예외 없이 이런 그 협상이 이루어질 거고 이미 나왔던 뭐 더티 50 국가에 대한 압박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부분은 지금 이제 세수와 관련된 부분을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자동차 관세를 부과하면서 세수가 뭐 1,000억 달러, 6천억 달러 이런 얘기가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데 사실 지금 현재 미국 전체 세수에서 관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 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크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확대한다라고 해서 실제 세수를 어느 정도 확대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은 오히려 이거를 내세워서 경제적 압박을 통해서 실리를 얻는다는 부분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팬데믹 때 겪었던 뼈저린 그러니까 제조업 기반이 국내에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러니까 리쇼링을 포함해서 외국 기업에 대한 미국의 공장을 압박하는 전략. 그럼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자동차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 나오는 게 반도체와 제약바이오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실 부과를 하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다 그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강행을 한다라고 하면 결국은 그 강행을 해서 실리적인 금액보다는 미국의 공장을 짓도록 압박하는 부분이 더 크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경제적인 실리와 미국의 제조 기반 시설을 확장하겠다는 이 두 가지가 결국 트럼프의 모든 노림수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조업의 부활을 노리고 있다. 뭐 응당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이 달러의 흐름을 보면 제조업 부활을 얘기하기에는 또 지금 달러 값이 비싸지고 있잖아요. 달러 인덱스도 요즘 보면 또 104 이 수준으로 올라갔더라고요. 이거는 제조업 강국을 위해서는 좋은 환경은 아닌 거 아니에요? 달러가 좀 싸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달러의 약세화와 금리의 인하. 그러니까 금리의 인하는 FOMC가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신율물 국제금리의 인하라고 이제 우회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결국은 이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달러 인덱스가 110에 육박했다가 103 이하로 가파르게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반등이 나오는 것은 어떤 펀더멘탈에 관련됐다기보다는 트럼프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반응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트럼프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금리나 채권, 안전자산에 그리고 증권과 같은 이런 위험 자산에 계속해서 영향을 좀 주는 거죠. 근데 네. 아마 이렇게 심리적으로 영향을 주는 부분은 상호관세가 실제로 부과가 되고 나면 또 다른 양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 상호관세 부과됐던 영향이 증시 전체 글로벌 증시를 흔들었다가 최근에는 이제 섹터별 흐름으로 좀 바뀌고 있죠. 예를 들면 상호관세 영향이 나오더라도 오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반도체가 그렇게 크게 많이 떨어지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섹터별로 들어왔다가 상호관세가 부과되면 이제 종목별로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민감도는 증시에서 섹터에서 종목으로 점차적으로 감소화될 것이고 이게 이제 협상 과정에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곳은 오히려 이제 증시는 반등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지금은 어떤 판단을 우리가 증시에 대해서 하기보다는 정책의 흐름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고 이제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네. 그 트럼프가 이제 보편적 관세 상호 관세로 전환되면서 가장 큰 이유가 멕시코와 캐나다가 즉각적인 보복 관세에 대한 세밀한 항목까지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편적 관세보다는 상호 관세로 전환이 되는데 과연 이제 우리가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부분이 상당히 이제 우려스럽습니다. 네. 뭐 이게 저희가 미국장을 주로 분석을 하지만 잠깐 우리 이야기를 해보죠. 달러 이야기가 나와서 이게 환율로 보면 지금 원달러 환율이 최근에 1,470원 한번 돌파했다가 내려왔잖아요. 안정되나 싶더니 또 지금 불끈불끈 한단 말이에요. 괜찮겠어요? 국내 증시 수급에도 좋지 않은 영향일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요 차트 좀 띄워서 보여주시면은 네. 일단 원달러 환율이 지금 일주일이 넘는 기간 동안 계속해서 요 1,470원 라인 제일 위에가 지금 이 라인이 1,470원 라인인데요. 네. 요 라인에 계속해서 이제 좀 어찌 보면은 공매도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원화에 대한 공격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움직임이 있는 상태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장이 열리자마자 한번 위로 올랐다가 거기서부터 쭉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환율을 어느 정도 개입을 하고 있다. 말 그대로 1,470원에서 이게 방어전을 펼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외환시장이 흔들리게 되면은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과거에도 IMF라는 그런 것들이 좀 아픈 기억이 있지만 이 부분에서 환율이 갑자기 급등을 하게 되면은 특히 우리나라는 작년 12월부터 환율이 이렇게 1,400원대에서 계속해서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금융 시스템 자체가 좀 위태로워질 수 있다라는, 그리고는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이 외국의 이제 달러 빚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좀 이자를 상환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우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1,470원을 방어라인으로 삼고 있는 중이고, 이런 것들이 현재로서는 뚜렷하게 개선될 만한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최근에는 우리나라의 성장률에 대해서도 지금 2025년 성장률 전망치가 계속해서 하향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에서는 대한민국이 가장 크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여전히 정치적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라는 점, 그리고 앞서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트럼프 관세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과연 준비가 되었는가.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트럼프 관세에 대응해서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뭐 일본 같은 경우에도, 멕시코 같은 경우에도, 아니면 프랑스나 영국 같은 경우에도 그에 맞는 사람이 워싱턴에 가가지고 협상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재 그 자리가 공석이다라는 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기 전까지는 환율이 쉽사리 내려오기가 어렵다라는 점에서 현재로서는 조금 그렇죠, 외환시장을 보면은 답답한 게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우리는 아직 통화도 못했으니까 뭐 정부가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니까 이제 그런 상황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건데, 하나만 더 여쭤보면 이제 상호관세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 품목도 더 확대가 될 거고 국가별로도 다 관세가 매겨질 거고, 그러면 이제 전면전인데, 그럼 이게 이 관세 시나리오에 따른 환율의 움직임은 어떻게 될 거냐. 우리 원달러 환율을 좁혀서 보면 외국으로 생산 기지들이 다 나간단 말이죠. 그러면 국내에서 만들어서 수출해서 우리한테 달러가 들어왔던 게 우리 외환시장으로 들어와서 달러 원화의 값을 서로 팽팽하게 이제 맞섰는데, 외국에서 다 만들어서 외국에 소화해버리면 사실 우리나라 들어올 거는 지분법 평가 이익에 따른 뭐 그런 것만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워낙 가치는 계속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시나리오를 그려보는, 가능합니까? 일부 이제 우려할 수는 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환율이 과거보다 민감도가 떨어졌던 이유는 해외 생산 기지가 많았다는 거.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이제 한번 뼈아프게 당했기 때문에 네. 대기업들은 웬만하면 달러 해지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영향이 좀 줄었다. 그러니까 민감도가 줄어든 것은 해외 생산 기지와 어떻게 보면 그 달러 해지에 기반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조금 예외적으로 지금 상황은 좀 바뀌었다는, 어떻게 보면 지금 구간이 좀 특수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네. 단적으로 보면 달러 인덱스가 트럼프 집권 이후에 103 정도에서 106 박스권을 형성하다가 110까지 육박했다가 이게 다시 113까지 떨어졌는데, 103까지 떨어졌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1,450원대에서 거의 변함없이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물론 미국과 우리가 그 금리 역전차가 나는 흔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부분도 분명히 전제가 돼 있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한국의 GDP 성장률,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GDP 성장률 하향되는 중에서 한국에 대한 금융시장에 대한 매력도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은 우리가 그래도 증시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더라도 채권에서는 순매수 기조가 좀 유지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올 초에 들어오면서 스프레드 차가 급격히 줄면서 지금 채권에서도 외국인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매수를 이전처럼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면 이제 네. 환율에서 만약에 이 관세 관련된 부분 충격이 좀 들어오면 단기간에 우리가 약간 환율과 관련된 부분에서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꼭 주의를 하면서 계속해서 시장을 살펴야 될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해외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중국에서요, 엔비디아 H20 칩에 대한 수입 규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테이버 이해가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H20 칩 많이 필요한 거 아니었어요? 중국 빅테크들. 그래서 유일하게 엔비디아 칩 중에서 중국으로 수출이 허용된 게 H20인데 이젠 중국이 수입 규제를 한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일단은 수입 규제를 한다라고 발표가 난 게 아니고요. 네. 지금 공산당 측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 그러면은, 일단은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신규 데이터 센터를 짓는 것에 있어가지고 새로운 환경 규제를 발표를 했습니다. 환경 규제. 네. 그러면서 이제 환경 규제라고 말을 하지만 그 표적 자체가 엔비디아의 새로운 AI 칩, 그러니까 H20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지금 블랙엘 기반으로 새로운 칩이 만들어질 텐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전력 사용과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 들어가지고 엔비디아 칩은 좀 거르고 데이터 센터를 짓더라도 이렇게 데이터 센터에 중국산 혹은 다른 칩을 좀 넣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게 엔비디아를 콕 찍어서, 그리고는 뭐 엔비디아나 AMD처럼 미국에 대해서 콕 찍어서 이야기한 게 아니고 우리는 환경 규제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걸리는 게 엔비디아 칩이 걸리네, 이런 식으로 조금 애둘러 가지고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도대체 뭐 하자는 거냐. 어찌 보면은 미국과의 이제 담판을 이제 일종의 거래, 빅딜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을 카드가 여러 개가 되어야지만 협상이 진행이 되고, 그런 부분에서 이러한 규제를 갖고 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중국 빅테크 요즘 잘 나간다 그러더니 뭔가 이제 칩을 대체할 만한 걸 뭔가 자체적으로 만들었나? 이게 웬 자신감? 이렇게 생각도 되긴 하는데,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악재죠. 악재죠. 어제 많이 떨어진 것도 반영이 그렇죠. 된 것 같죠? 어제 이제 그 부분 뭐 유럽의 데이터 센터 얘기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어제 이제 H20 칩에 대한 공고가 관련 부분에서의 불확실성 이게 이제 좀 나와서 5% 이상 급락을 했고 아마 이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그래도 과거에 이제 그래픽 카드를 수출할 때 뭐 사실 중국 매출이 막 40% 넘어갈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규제가 계속해서 진행되면서 중국 매출은 15% 이하로 줄여는 놓았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제 15%라는 것도 적은 그 시간은 아니고 아마 이제 중국에서 이 H20과 관련 얘기가 나왔을 때 우리가 지난번 한 2달 전에 하이닉스 HBM 관련된 얘기를 할 때 중국에서 HBM 초기 버전을 우리가 충분히 만들 수 있다라는 시제품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H20 정도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력이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고 하나는 뭐 중국이 동남아에 혹은 홍콩에 있는 기업들 통해서 AI 칩에 대해서 상당히 재고를 많이 쌓아놨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고가 넉넉한가? 시제품이 나올 수 있나? 이제 이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프리마켓 주요 이슈들 짚어봤고요. 잠깐 현재 프리마켓 상황 확인해보고요.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만나는 프리마켓의 중요한 시그널 프리마켓 나옵니다. 이 시각 현재 미국 시총 50% 내 대형주 중에서 의미 있는 시그널이 포착된 주요 종목들 빠르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 관련 불확실성과 인플레이션 또 경기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그렇습니다. 일단 자동차 수입품 관세 행정 명령 서명과 또 AI 투자 관련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하락 마감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프리장에서 의미 있는 모습 보여준 무버 종목들 빠르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차 관세 얘기가 나왔으니 자동차 종목들을 먼저 확인해 봐야 될 겁니다. 자, 일단 제너럴 모터스 같은 경우 일단 주가가 오늘 장중에 6% 밀렸는데 지금도 비슷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어서 경쟁사 포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쟁사 포드 역시 비슷한 이유로 주가가 크게 밀렸고 현재 비슷한 수준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저가 매수세를 잠시 끊어냈던 테슬라 역시 관세 행정명령 전후로 주가가 5% 넘게 밀렸고요. 지금도 1% 넘게 하락하고 있다는 점 함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반도체 대장주 엔비디아도 저희가 살펴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 H20을 포함한 고성능 칩을 규제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매출 타격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고 덕분에 주가가 말 그대로 추락을 했습니다. 일단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를 포함한 전문가들은 $220를 제시하는 등 낙관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현재 프리장에서는 $111 선에 움직이고 있다 보니 너무나도 먼 미래로 보인다는 점 함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소식 덕분에 반도체 투심 전반적인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브로드컴 역시 5% 가까이 주가가 밀렸고 현재도 0.3% 넘게 하락하고 있다는 점 함께 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AMD 역시 같은 이유로 큰 폭으로 주가가 밀린 바 있었습니다. 현재도 비슷한 수준에서 주가가 계속 밀리고 있다는 점 함께 보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국제 유가가 다시 조금씩 반등하면서 에너지 관련 기업들, 그중에서도 원유 생산 기업들의 주가가 고개를 들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 함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특히나 주목할 필요가 있는 포커스 종목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이크론을 짚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예상보다 강한 수요를 이유로 바로 어제 D램 제품들을 중심으로 가격 인상을 예고를 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반도체 투심이 타격을 입기는 했습니다만 마이크론의 가격 인상 행보 덕분에 곧 메모리 반도체 업계 전반이 업사이클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기대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만큼 마이크론을 중심으로 반도체 투심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주력으로 하는 에퀴닉스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데이터 센터 관련 수요와 업황에 부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미국에서 추진하던 신규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를 취소했다는 소식뿐 아니라 엔비디아가 중국의 새로운 환경 규제에 타겟이 됐다는 소식 역시 이 데이터 건설 수요에 대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때문에 에퀴닉스를 중심으로 한 데이터 센터 관련 투심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소비재 부문 마지막으로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오늘 의류 판매 기업이죠. 룰루레몬이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합니다. 소비 심리 등 각종 소프트 데이터가 부진하게 나온 상황에서 미국과 유럽에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관세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실적 발표 특히나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 종목들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불안감과 인공지능 투자 관련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M7을 중심으로 투심이 많이 불안정해진 모습 보여주고 있다는 점 계속 확인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프로마켓 나우 함영선이었습니다.
네, 프리마켓 상황 짚어봤고요. 이어서 프리마켓 특징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큰 폭으로 하락한 엔비디아 앞서 잠깐 짚어봤죠. H20에 대한 수입 규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먼저 에드부시 증권의 댄 아이브스 애널리스트의 전망을 듣고 저희들의 이야기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Nvidia stocks has dropped over 20% from its recent peak, and as an Nvidia shareholder myself, I have to say that it's been quite painful for me to watch this. But the thing is, fundamental is good, but the question is the expectations. Do you think Nvidia will fulfill people's expectations? And if so, when would that be? And I'm wondering, why are analysts so bullish when they can't exactly exceed a lot? I mean, they're a victim of their own success, right? So I think if you look at NVIDIA, I mean, it's our view this is a $200 to $225 stock and when you look at it over the next year. But I think investors are going through a digestion period. When you have these massive beats and then you start to have smaller beats, investors think, is it over? But the reality is when it comes to Blackwell, the AI revolution, we're still in the early days of this all playing out. And there's only one chip that could fuel the AI revolution. It's NVIDIA. I think for many people out there, things still hasn't recovered from the DeepSeek revelation of the last 2 months or so. What did the NVIDIA CEO do to encounter these concerns during this GTC? I mean, I think, you know, what Jensen talks about is similar to our view. Like DeepSeek is not a negative. I mean, DeepSeek, it's a cheaper model, which ultimately is more and more bullish for GPU capacity and even use cases when it comes to NVIDIA as well as broader AI. I also think when you look at DeepSeek, as more comes out about it, you know, you probably had a few commas to the 6 million. Did they use next gen NVIDIA hardware? So I think it left scars like you're talking about from an investor perspective. But I think a lot of that was probably not the right move, given the reality. Any major AI deployment needs NVIDIA. When you look beneath the surface of S&P 500 or Nasdaq, it really feels like the high flyers of last year that are leading the way lower. Can you understand what's behind some of the shift away from big tech, and particularly why certain names have gotten so disproportionately beaten up, like NVIDIA, Tesla, and Broadcom, and so on? I think it's a risk off in this market. You know, I think investors are just more and more worried about tariffs, what that might mean for the high flyers incrementally hit. Tesla specific example that obviously has other issues going on as well. But I don't think it's the end of the Mag 7. I mean, our view is like Mag 7 continues to lead this market higher. We're just going through a risk-off environment that's really been tariff and uncertainty driven. And the valuations, because you don't have true valuation support, those stocks, specifically in tech, are going to be the ones that take it the most in the chin. 네, 뭐 월가에서 워낙 영향력이 큰 애널리스트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댄 아이브스. 근데 글쎄요, 엔비디아에 대해서 엔비디아가 처한 상황을 너무 긍정적으로만 본 거 아니냐, 이래도 좋다 저래도 좋다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저 높으신 분의 이야기를 좀 귀담아 듣고 이야기를 진행해 보죠. H20 수입 규제에 대한 이야기가 일단은 악재로 작용을 하긴 했는데, 여기에 기저에는 그거 아닙니까? 지금 엔비디아가 그동안 공급했던 고성능의 GPU가 더 이상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라는 걱정이 기저에 깔려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중국에서 이런 식으로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는 거고. 이건 댄 아이브스의 분석과는 조금 다르긴 한데, 댄 아이브스의 분석을 깨주실 우리 이지한 대표님의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깨야 되는데 네. 사실 이제 동의하는 부분이 좀 많아서 그래요? 네, 저는 이제 그 H20과 관련된 부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엔비디아에서 전체 이제 중국에 대한 매출은 계속 줄었습니다. 계속 줄었고 지금은 15% 이하로 이제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H20 매출이 결정적으로 엔비디아에 지금은 이제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데이터 센터 권리과 관련된 부분은 어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얘기에 또 얘기가 나왔는데, 이건 우리가 자본주의 지출에서 어떤 일을 우선순위
우선순위를 이제 감안해서 절차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라는 게 이미 회사를 통해서 밝혀졌고 예산이 줄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지금은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가장 타깃이 되는 건 엔비디아와 테슬라죠. 그러니까 테슬라는 정치적인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고 엔비디아는 어쨌든 M7을 이끌었던 대장부이기 때문에 지금 역할을 좀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저는 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이 좀 전에 나왔던 내용 중에서 어쨌든 이게 지금 블랙웰이 나오고 젠순왕이 했던 지난번 컨퍼런스의 발언을 보면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도 발주가 지금 더 많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인데 이거는 결국 이제 AI가 여기가 지금 종착역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수많은 굴곡과 어려움이 나오겠지만 결국 우리가 AI라는 것은 범용 AI로 가서 이게 뭐 로봇이나 최종적으로 온 디바이스 AI의 로봇과 같은 부분까지 정착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가야 되는 과정인데 지금 이제 겨우 챗GPT에서 나왔던 이런 한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추론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초입 단계거든요. 그러면 결국 추론의 영역에서는 고성능 칩이 필요하다는 게 블랙웰의 발주를 통해서 밝혀졌고,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은 엔비디아 시세가 끝났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기술적으로 보면 사실 엔비디아가 최근에 조정을 받았지만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지금 과거 몇 년 동안 상승했던 구간을 본다면은 사실 이 정도에서 고점을 형성하려면 거래량이 차익 매물이 그야말로 쏟아져야 되는데 낙폭에 비해서 실제 거래량은 과거에 상승 기간에 비교해서 도 거래량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관망세가 짙다라는 거죠. 관망세가 짙은 가운데서 단기적인 거래를 했던 해지 펀드들이 빠져나가니까 가격 차는 크게 나오는데 중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물량은 아직 쏟아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중장기적인 물량이 쏟아지기 전까지는 고점을 논하기 좀 아직은 이르다라는 것도 저의 판단이고, 그렇게 본다면 만약에 이번 관세와 관련된 부분에서 AI 모멘텀이 출렁거리면 저는 조금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 종목 선정은 잘해야 되겠지만 네. 지나고 보면 좀 하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테이버도 댄 아이브스 의견에 기본적으로 동의해요? 일단은 저는 AI 같은 경우에는 뭐 앞서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네. 지금 저희가 실사용하는 말 그대로 저희가 지금 스마트폰을 다들 들고 있지만 스마트폰으로 AI를 실사용하는 사람이 아직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걸 뭐 앞서서 뭐 침투율이라고도 많이들 설명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AI가 아직도 여전히 더 발전할 사항이 남아있다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엔비디아가 주가가 흔들리는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엔비디아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지금 말 그대로 타깃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차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그니피센트 7에 대해서 지금 제가 차트를 열어놓은 건데 이게 딱 2월 20일부터 관세 이야기가 본격화된 이후로 쭉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하락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은 분들이 신경을 쓰고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어제 하락은 트럼프가 중간에 갑자기 관세 얘기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단기적으로 제가 지금 위아래 선을 2개 그어놨습니다. 이게 한 9에서 10% 정도 됩니다.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하는 그 큰 종목들이 일주일 만에 10%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안 그래도 4월 2일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그런 시점에 약간 차익 실현을 하려는 그러한 심리가 어제 매도를 불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관세가 부과된 이후에 시장에서 어떤 방향을 보이느냐가 훨씬 더 핵심이기 때문에 이번 주의 변동성은 그냥 시장에서 그냥 오늘도 내일도 왔다 갔다 하는구나 정도로만 해석하시는 게 좀 더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엔비디아 투자 전략 세우시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현미경 분석을 계속 해보겠습니다. 계속 의심해 보겠습니다. 자,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갑니다. 최근에 알리바바 산하 계열사에서 중국산 반도체를 활용해서 AI 모델을 훈련하는 기술, 이게 또 화제가 됐습니다. 이게 만약에 제대로 자리를 잡으면 엔비디아 고가 칩 굳이 사용하지 않고 중국 내에서 내재화된 싼 칩 사용해서 AI 훈련 가능하다, 이 얘기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엔비디아 의존도 이렇게 높을 이유가 없다. 또 하나의 의심을 던집니다. 알리바바가 요새 이제 기세가 좀 올랐죠. 우리가 속칭 얘기하는. 그러니까 하웨이에 이제 탑재가 되었고 지금 애플이 이제 중국에서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알리바바 AI를 활용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세가 올랐는데, 우리가 이제 AI 산업의 특수성이 왜 이렇게 막대한 돈을 진짜 이렇게 투입을 해야 되는가라는 근본적인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AI 산업은 쉽게 말씀드리면 그 이등이 없는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투입한 돈에 따라서 성능이 나오냐를, 그러니까 비슷한 법령까지 가기 전까지 비슷한 류의 혹은 아류작이거나 혹은 어느 정도 대등한 정도의 그 AI 시스템이나 뭐 챗GPT를 만들 수는 있겠죠. 근데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그게 최종 종착지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AI와 관련돼 있는 이게 산업에 전부 다 침투가 되고 그 결과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가장 최적화되고 가장 만족스러운 결과를 누구나 원하고 받아들이려고 하고 경쟁사보다 내가 조금 더 뛰어난 부분이 결국 결정적인 아마 사업의 성패를 가를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으로 간다라고 보면 결국은 AI는 1등이 돼야 되는 거예요. 1등만이 존재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뭐 흔히 얘기했지만 1등만 존재하는 사회가 사실은 AI 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구글이나 뭐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지만 뒤지지 않으려고 천문학적인 돈을 투입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 젠수랑이 얘기했듯이 이제 범용 AI로 가는 첫 단추, 추론 영역으로 넘어가는 이제 첫 단추를 끼웠을 뿐이기 때문에 아마 고사양 칩에 대한 소요는 계속해서 발생이 될 겁니다. 다만 이제 거기서 경쟁에서 떨어져 나가는 회사들이 이제 나오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전체적인 캐파를 가지고 논할 수는 있겠지만 네. 사용 수요에 대한 걱정은 제가 볼 때 향후 몇 년간은 걱정이 없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중국 업체와의 경쟁이 어떻게 되냐는 부분은 사실 그 부분은 저도 이제 상당히 미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과연 기술력이 빠른 시간 안에 어느 정도 쫓아올 수 있냐라는 부분은 그거는 이제 좀 더 결과를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여전히 탄탄하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테이버 유럽의 데이터 센터 축소한다면서요. 왜 축소해요? 수요가 탄탄하면 계속 확장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이크로소프트의 AI 산업 같은 경우에는 파트너가 있죠. 오픈 AI. 네. 그런데 최근에 오픈 AI가 2월이었습니다. 갑자기 저 일본에서 넘어온 소프트뱅크 그리고는 오라클 이런 기업들과 함께 협업을 한다라고 하면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역시도 이제 100빌리언 정도가 넘어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한 140조, 150조 정도를 투자한다라고 하는데 그 어마어마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 투자가 어디로 가느냐? 대부분 서버, 데이터 센터 구축으로 투자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오픈 AI 열심히 키워놨더니 얘들이 우리 배신을 때리고 다른 쪽으로 가는구나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 부분을 마이크로소프트 CEO가 팟캐스트에 나와가지고 대놓고 우리 오픈 AI 마음에 안 듭니다라는 식으로 좀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픈 AI가 데이터 센터 투자를 축소했다라는 점은 결국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를 축소했다라는 점은 네. 오픈 AI와 멀어짐에 의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캐파가 줄어든 것이고 그 캐파는 다시 오라클이라든지 소프트뱅크가 이어받아가지고 다른 곳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의 마지막 의심입니다. 하나 더 던지면 엔비디아가 중국에 수출한 칩 H20이잖아요. 원래 H20 아니었죠. 잘 나가던 H200, 100 하다가 뭐 계속 뭐 성능 줄이고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H20까지 간 거 아니에요. 결국 지금 관세도 그렇고 미중 무역 분쟁이 이제 구체화되면 엔비디아가 그 사이에 끼게 될 거는 거의 자명해 보인다는 말이죠. 이거는 염려 안 해도 되겠습니까? 장기적인 악재로 말이죠. 염려가 되죠. 그 염려가 됐고 어제 이제 주가를 방금 보신 것처럼 분명히 이제 단기적인 등락의 변화를 분명히 야기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엔비디아가 과거에 그래픽 카드 때처럼 그때 한창 이제 비트코인 채굴 할 때 중국에서 싹 쓸어가던 그 시기와 비교하면 그래도 계속해서 규제가 들어왔고 고사양 칩에 대해서 수출을 못 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비중이 이제 계속 낮아져 왔죠. 그리고 아마 지난 분기 때 처음으로 15% 전체 매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하로 떨어진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아마 이번 분기에는 더 떨어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간에 비중이 예전에 30%, 40% 육박했던 부분에서 15% 이하로 떨어졌고 아마 이제 이번 분기를 지나면 제 생각에 한 두 자릿수 근처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만약에 엔비디아가 다른 곳에서 호황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면 굉장히 큰 리스크였을 건데 네. 오히려 자연스럽게 그 점유율이 떨어지는 부분은 상당히 이제 사업성에 대한 파이프라인으로 보면 아까운 부분이지만 어쨌든 리스크를 좀 줄여놨다라는 부분에서는 그래도 저는 좀 다행이라 보거든요. 네. 단기적으로 뭐 몇 퍼센트 주가 변동률을 이야기하겠지만 뭐 엔비디아가 사업이 시청그릴 만큼 결정적인 부분은 되지 않을 거다. 다만 이 관세 전쟁이 계속해서 가서 미국도 중국도 다 반도체를 키로 놓고 서로 대립을 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장기적으로 악재가 분명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염려해도 아마 중국 매출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엔비디아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 혹시라도 걸림돌, 찜찜한 구석이 남지 않도록 저희가 최대한 엔비디아와 관련된 이슈들을 좀 다 끄집어내서 하나씩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앞서 데나이부스 이야기 중에서 이제 엔비디아이기도 했지만 M7 전체에 대한 평가도 나왔습니다. 여전히 AI 강세론자답게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어요. M7에 대해서도 말이죠. M7에 대한 데나이부스의 의견에는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지금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고 애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전 세계 최고 기업이라고 부르는 데에는 그 기업들의 기술이 뭐 뛰어나다, 영업이익률이 높다, 뭐 성장률이 높다 그런 것도 다들 이야기할 수 있겠으나 전 세계에서 돈을 가장 잘 버는 기업이고요. 전 세계에서 현금 흐름이 가장 높은 기업이며 그 부분에서 전 세계에서 주주 환원율이 가장 높은 기업들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성장도 잘하고 돈도 잘 버는데 주주도 잘 챙겨주는 그런 회사들이 결국에는 돈으로 다른 산업들을 잡아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M7이 정부의 규제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받느냐.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M7에 대한 독과점 이야기가 나왔었죠.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많은 그런 뭐 영화나 아니면 소설 같은 걸 보시면은 나중에 되면은 국가보다 더 권력이 커진, 국가보다 더 능력이 커진 그런 기업에 대해서 메가코프에 대해서 많은 좀 비판적인 혹은 그런 것을 이제 비꼬아서 만드는 그런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가의 기능이 오히려 기업에 이전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지금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게 M7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만큼 돈을 잘 벌고 그만큼 기술을 빠르게 발전시키면서 독점적인 위치에 있다 보니까 정부가 오히려 규제를 하고 있다라는 네. 점에서는 이건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들어갈 거냐 정도만 체크하시면서 계속해서 신고가는 나올 수밖에 없다. 라고 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마지막으로 짚어볼 종목은 팔란티어입니다. 주가 뜨거웠죠? 조정도 컸죠? 네, 이제 변곡점입니다. 팔란티어. AI 소프트웨어 회사로 아주 각광을 받고 있고 대표적으로 미국에서도 꼽히는 기업이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가격 조정을 좀 크게 받았고 아마 이제 그게 단기간 조정이었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장기 전망에 대해서는 나쁘지 않습니다. 결국은 지금 현재 미국 국가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의 그 성장성과 이번에 삼성전자도 팔란티어의 빅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부분에서 사업성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AI 시대에서 팔란티어의 중요성은 더 커질 것이고 지금은 단순하게 이제 빅데이터와 관련되어 있는 분석과 이 방향제 씨가 주 사업 라인이지만 아마 AI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부분에서 더 확장성을 크게 키울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고 다만 이제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접근하신 분들은 조금 네. 시간차를 두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테이버 생각 조금 다르죠? 팔란티어에 대해서. 장기적으로라고 앞서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보실 거면 최소한 3년은 보셔야 된다. 아, 그렇게 장기요? 네. 꽤 저희가 장기네요. 너무 이게 지금 장기야. AI 관련돼 가지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나 메타 같은 경우나 이런 빅테크 우리가 아주 큰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1년 정도의 주가를 땡겨서 네. 포워드 PER이 뭐 25배니 30배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그 중에서는 뭐 클라우드 스트라이크라든지 아니면 팔란티어 같이 이 중에서도 좀 더 시장의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제가 이렇게 띄워놨습니다. 지금 팔란티어가 PE가 이제 488배라고 나오고 있고요. 매출 대비 시가총액을 볼 수 있는 PSR 지표가 지금 75배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매출 대비로 시가총액이 75배라는 소리예요. 1조 매출 내는 회사가 75조 원에 어찌 보면 시가총액을 보이고 있는 그런 수준으로 비싸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전 세계에서 보기 드문 만큼 흑자를 내는 기업 중에서 그리고는 주도하는 성장주 연평균 30%씩 성장한다라는 그런 성장률을 보여주는 기업 중에서는 가장 비싼 종목이 팔란티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네. 지난 최고점에서도 이제 공매도 보고서 비슷하게 이제 좀 강력한 매도 보고서가 나왔다라는 점 이런 점을 놓고 보시면은 지금 선반영이 많이 되어 있다라는 점을 많이 주의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팔란티어에 대한 평가는 두 분이 좀 갈리고 있네요. 자, 마지막으로 빠르게 프리마켓 이후 체크 포인트 테이버 마지막으로 짚어주시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9시 30분에 일단은 그 4분기 GDP와 GDP 물가지수가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하네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GDP 물가지수에 대해서 좀 더 시장이 주목할 수 있고 이거는 확정치기 때문에 이미 GDP가 2.3% 정도 나올 거라는 거는 시장이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는 목요일이다 보니까 신규 실업성 청구수가 나오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캔자스시티 연준 3월 제조업 지수도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는 내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좀 더 짚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말씀드리면은 금요일 날 9시 30분에 PCE 물가지수가 나옵니다. 그리고는 개인 소득과 개인 지출이 나오고요. 그리고는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 이것도 확정치가 발표된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물가와 인플레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언급될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오늘은 룰루레몬과 월그린 부츠 얼라이언스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챙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프리마켓 이후 체크 포인트까지 야무지게 짚어봤습니다. 프리마켓 온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